네, 북한이 지난 28일부터 1일까지 노동당 전원회 이제 8기 10차 이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관심을 뒀던 것이 과연 대외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푸틴과 김정은이 북러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외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기출을 주목하고 봤는데 대외 메시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이 전원회의 자체의 성격이 중간 총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일한 것을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게 지금 중간 과정이니까 중간 총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상승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표현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원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점은 바로 이 김정은의 단독 배지가 북한에서 이제 배지를 하지 않고 초상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의 단독 초상휘장이 등장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휘장 외에 김정은의 이 자신의 지금 초상휘장을 간부들이 처음으로 이 착용을 하고 나오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자 지난 6개월의 경제를 보니까 너무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뭐 인민들의 삶이 어렵고 막 질책하고 이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번에 이 자아자찬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대외적인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상황의 성공적인 면 한 부분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 자신의 정치 우상화를 완전히 공고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옆에 김정은 사진까지 지금 붙은 것을 공표를 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초상휘장을 지금 발표하는 자리였으니까 당연히 경제는 상승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이 상승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민생활이 나아지고 있거나 또 하나는 뭐 농사가 잘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농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작황이 굉장히 좋다.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뭐 당연히 지금 농사의 추수는 9월이나 10월 돼야 하는 건데 중간 과정에서 잘 되고 있다. 그건 뭐 병충해 정도 없거나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막 정말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상승세가 됐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대외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뭔가 지금 상승세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죠. 북한 사람들은 왜 왼쪽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휘장을 달고 다녔을까요? 배지가 아니라 북한의 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상휘장. 그거는 그냥 내가 북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지는 게 아니고 내 심장에 김일성, 김정일을 모시고 다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심장 위에다가 그 휘장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 휘장이 나왔다라는 거는 내가 김일성, 김정일이 아닌 김정은을 모시고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이게 권력이 굉장히 공고화해졌고 이제 김정은 체제를 완전히 확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은도 그걸 노렸겠죠. 그런데 북한의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도적인 권력입니다. 즉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 동안 제도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의 어떤 대외적인 위상이라든지 뭐 총비서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칭호라든지 이런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부분들을 꾸준히 이제 해왔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사상적인 권력의 강화입니다. 즉 북한이라는 체제는 그냥 제도적으로 어떤 내가 최고 권위자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정도 끝이 아니고 수령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어떤 심리적 사상적인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수령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북한이 김정은이 나이가 이제 겨우 뭐 처음에 등장했을 때 30대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민들에게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친근한 어버이라는 뮤직비디오까지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뭐 심지어는 김주애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이 정말 육체적인 아버지인가 동시에 심리적인 사상적인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명백하게 이제 굳히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거죠. 그런 점에서 제도적인 부분의 권력 승계는 이미 10년 동안 다 이뤘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인 거죠. 심리적 사상적 부분의 어버이로서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지배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김일성, 김정일 옆에 김정은의 초상 사진이 필요한 거고요. 또 가슴에 모시고 다닌다는 휘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상화의 산물인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화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들인데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맨날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야 북한이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오히려 북한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정도로 만약에 북한이 지금 권력 강화를 가고 있다면 중요한 거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겠죠. 이 민심이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상징적인 부분들을 막 하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북한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0년 동안 김정은이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제도적인 부분들을 계속 지금 권력을 강화해 왔던 부분들인데 권력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권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힘. 우리도 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북한 주민들의 변화되는 힘을 북한 당국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의식 속에서 이 어떤 높아진 북한 주민들의 어떤 수준들, 인식 수준 이것을 계속 북한 당국은 깨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상징적인 부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북한의 권력 강화, 뭐 확실한 1인 체제의 그 공고화 이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북한 내부에 흔들리는 또 다른 증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9년 상황 우리가 좀 거슬러 가봐야 되는데요. 북한과 미국,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적인 만남이라고 그렇게 세계가 떠들썩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트남 하노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서로 주고받은 게 없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종전선언을 하고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는 게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 와중에 한국의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좀 힘을 써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하노이 노딜 이후에 바로 나왔던 것이 바로 북러 간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거예요. 그때. 이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접고 이제는 그 대항 세력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은 거죠. 그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여정이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는데 그 구실은 남한에서 탈북민들이 대북 풍선을 보내는 것에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지만 그때 이미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삶은 소대가리라고 온갖 욕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남한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고 문재인과 이 김정은이 만나서 어떤 남북관계를 풀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여기에 종전선언까지 하면서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완전히 인정받는 그걸 큰 그림을 그렸겠죠. 그게 빅피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하노이 노딜 끝났죠. 그 다음에 한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역할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완전히 그냥 삶은 소대가리다 이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켰죠. 2020년에. 그 다음부터 김정은이 관심을 들고 공을 들였던 것이 바로 푸틴입니다. 지금 정상회담까지 개최를 했고 푸틴이 김정은에게 이 아우루스 승용차까지 선물했고 온갖 선물은 지금 다 줬잖아요. 김정은도 평양을 방문한 푸틴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전들을 다 해줬어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요식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2020년부터 상호 간에 어떤 정도의 교류가 있었고 러시아도 사실 그 큰 나라가 북한의 이 조그만 나라하고 뭘 자기들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변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가 그나마 자신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북한이었던 거고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서로가 접점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거,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을 가장 많이 러시아로부터 받게 되니까 이게 북중 간의 관계까지도 삐걱거리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게 여기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데 북중 간의 관계는 혈맹 관계예요. 이건 깰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삐그덕거릴 것만큼 북러 간이 지금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죠. 북한의 김정은 미국의 대선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전에 트럼프와 회담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기가 굉장히 지금 뭐 김정은과 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 판세를 읽을 수 있는 시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의 관심은 트럼프가 아니라 푸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세 자체가 미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신냉전 구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김정은이가 이 트럼프 과거에 이 푸틴을 버리고 다시 북한과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의 관계는 거대한 국제 정세 속에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한번 패권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신냉전 시기에 이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편승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봐왔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뭐 그것에서 어떤 빅딜이 이루어지고 그런 관계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고 전망되죠.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중러 삼각동맹, 한미일 삼각동맹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북러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중국과도 당연히 가까워져서 북중러 간의 삼각동맹이 굉장히 공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한미일 관계의 어떤 동맹 체제와 북중러 관계 동맹 체제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 이렇게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또 하나 그 중간에 북한이 있는데 북한은 그동안에 중국과의 교역이나 밀수를 통해서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중국은 아무래도 동아시아 지역의 급변 정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을 개발하거나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렇게 해서 영향력이 미국의 영향력이 동북아 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부분인데 중국은 그나마 그래도 북한을 그럭저럭 버텨주는 상태, 이 상태만 유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다거나 동북아 상황을 뭐 변화시킬 수 있는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 말리는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실험하고 있고 미사일 쏘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으로서는 그게 불쾌한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그나마 중국으로부터 받던 경제 지원과 원조를 중국이 열어줘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분명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 교역을 지금 안 열고 있어요. 북한은 불만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어디서 받을 수 있냐?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북한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쌀과 원유입니다. 이게 어떻게든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면 원래 가장 기초는 바로 원유이지 않습니까? 그 원유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러시아가 해주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그동안에 철교도 육로도 여러 군데 놓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신의주와 단동을 연결할 수도 있고 만포, 지안선도 있고요. 또 그 해산, 뭐 두만강 지역에도 이렇게 철교, 육로가 다 놓여져 있는데 러시아하고는 북한이 철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육로를 놓겠다는 거죠. 육로를 놓는다라는 거는 인력과 장비나 물자가 서로 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쉽게. 그런 점에서 이 북한으로서는 명확하게 러시아라는 지금 끈을 잡은 거고 이 중국으로부터 자기들이 뭐 조금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굳이 경제 원자 안 받아도 러시아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받는 것만 하지 않고 자신들이 줄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자기가 줄 게 없어요.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뭘 주겠습니까? 근데 러시아로서도 북한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중 협력을 그렇게 그럭저럭 가기보다는 러시아와 명확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완전한 동맹관계 전략적 포괄적 동맹관계로 가겠다라는 게 김정은의 입장인 거고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한국과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두 개 조선을 공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든든한 우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북한은 러시아에 지금 기대는 거고 그러한 국제정세 판세를 김정은이 읽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열릴 가능성이라든지 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번에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더군다나 이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이라는 명확한 두 개의 구도 속에서 북한은 명확하게 지금 러시아 쪽으로 기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무슨 균형 외교로 우리가 흔히 균형 외교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을 균형 외교를 통해서 뭐 한미 간의 관계, 한중 간의 관계 이거를 균형 외교를 합자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북한 저는 이것도 불가능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북미 간의 관계 균형 외교, 북러 간의 관계 균형 외교 이거를 북한이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도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데 이게 러시아하고 지금 손잡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거를 갈라놓으면서 굳이 북한을 데려가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북한의 동맹 관계라든지 뭐 한미 관계가 굳건히 가는 상황에서 북한을 일부러 끌어들여서 뭔가 그 과거처럼 뭐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북러 간의 밀착 그리고 한미일 동맹 간의 밀착 이런 부분들을 사러 가면서 굉장히 좀 경쟁적인 관계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죠. 네, 이번 북러회담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점이 바로 북한의 어떤 양국의 전쟁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개입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전쟁까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정말 북한의 어떤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이제 마련된 건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하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적절한 대안,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체제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동독 서독의 사례였던 거죠. 우리가 서독의 동독을 흡수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동독 주민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서독의 자유민주 체제와 자본 체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한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유사 사태가 왔을 때 우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같은 영토 안에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들의 체제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외세 개입을 할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어떤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차원에서 뭐 러시아가 북한에 개입하게 되면 자동 저항에 있어서 이렇게 뭐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여론을 깨우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유입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북한 사회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체제의 모순을 자기들이 깨달아서 정말 자신들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힘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강동환입니다. 북한도 우리와 뭐 다르지 않게 장마철이 되면 홍수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 동해안이나 뭐 서해안 지역에 북한에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죠. 북한군이 여름에 뭘 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해복구 현장에 있습니다. 네, 북한의 모든 이 건설 현장이나 평소에 이런 곳에 군인들이 동원이 되는데 만약에 홍수 피해가 났다 그러면 어김없이 거기에는 다 군인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군대에서 이제 막사라고 생활을 하는데 보통 그래도 우리는 한국 군대에서 뭐 아무리 군대 시설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선풍기 뭐 그래도 요즘 또 에어컨도 있는 막사가 다 있더라고요. 북한은 그런 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주민들조차도 집에서 뭐 선풍기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여름에 힘든 게 바로 모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 더운 여름날 난방 시설 하나 없이 어떻게 여름을 보낼까? 특히나 군대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생활을 하면서 조직이 있는 문화인데 그걸 뭐 덥다고 해서 마음대로 옷을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두세 명씩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썼던 막사의 침상에서 여러 명이 생활을 하는데 저는 더위 정말 북한 군인들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군인들이 여름이 되면 압록강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홍수가 나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있는데 참 신기하죠. 아니 지금 막 홍수가 나서 물에 강이 범람하고 물이 불었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까? 오히려 그때가 기회인 게 이게 물고기들이 물이 넘쳐나면 강변 쪽으로 기어 나옵니다. 고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군인들로 보이는 사람들 특히 뭐 계급이 낮은 계층이라 보다는 약간 간부층 되는 사람들이 그 강변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방법이 우리가 족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족대를 들고 있는데 배터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저희도 예전에 지금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이 자동차 배터리를 짊어지고 물에 들어가서 배터리를 지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지지어서 물고기가 이제 둥둥 떠오르면 전기 감전돼서 그거를 잡는 방식인데 그걸 아직도 북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눈에 봐도 뭐 북한 군인 간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강변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역시 한겨울에 저희가 촬영한 모습들을 보면 북한 군인들도 어김없이 물을 떠거나 빨래를 하는 모습, 물을 떠가거나 빨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여름에 북한 군인들 강변에 나와서 빨래하거나 뭐 심지어는 군화를 닦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강이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런 궁금증 생기죠. 그래도 압록강 두만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 안쪽 지역은 어떡할까? 많은 탈북민들이 증언하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변 쪽이 그나마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안쪽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들 정말 덥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북한 군인들 또는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름에 그 힘겨운 만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정말 이 여름 무사히 잘 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탈주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정말 감동 있게 봤습니다. 이 영화를 온 국민이 다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전방부대에 있는 우리 군인분들은 꼭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북한 군인 한 명이 탈주를 하는 그 과정이 90분 동안 펼쳐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잡기 위한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긴박한 관계. 제가 지금 영화 스포일러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감동이었을까? 이 북한 군인이 탈주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의 첫 번째의 출발점 자체가 바로 남한의 정보였습니다.
한국의 라디오를 듣고 한국이 잘 산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게 또 휴전선 최전방이다 보니까 밤이 되면 한국 지역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자기들은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전기 하나를 밝힐 전기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열악한 생활을 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나만의 그 희망찬란한 불빛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 북한 주민들이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왜 가슴이 녹았다라고 표현하냐면 북한 노래는 대부분 다 정치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데 남한 노래는 사랑, 사람의 정서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뭐 때려잡자 미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뭐 여러분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특히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정말 감동을 받았던 거는 행복하자.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래가 하나 나옵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이 주제곡으로 나오는데 이 노래의 핵심 단어가 바로 행복하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이 주인공 군인이 딱 결정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볼 때 지금의 김여정의 오물풍선하고 연관지을 수가 있었는데 김여정이 왜 한국에서 보낸 그 오물풍선에 그렇게도 민감할까? 뭐 심지어는 지금 7차례까지 대남풍선을 보냈고 또 얼마 전에는 담화까지 3번의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가장 흔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보인데 특히나 휴전선 근방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음악 한국, 노래 한국을 듣고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이 외부 정보 유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도 역시 주인공 군인이 바로 남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소식과 또 노래 한 곡에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탈주를 시작을 했는데 과정들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를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추격대가 있었고 그걸 정말 다 뚫고 어려움 난관을 뚫고 마지막에 군사분계선 하얗게 그어져 있는 그 군사분계선에 손가락 하나를 탁 올리는 장면. 이게 제가 스포일러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한 장면 자체가 자유를 향한 인간의 몸부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를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그래서 남한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행복하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마지막 대사, 저는 참 그 대사를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마지막 대사, 죽음이 아닌 의미 없는 삶을 두려워하라. 정말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아닌 의미 없는 삶을 두려워하라. 그 주인공이 탈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행복하자. 그리고 나는 실패를 하기 위해서 간다. 남한에.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건데 북한은 그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 영화 대사에서 나는 실패하러 남한에 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뭔가를 실패하셨습니까? 저는 그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이게 자유민주 체제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순간 실패하셨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부분의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들의 탈북 루트는 중국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서 중국을 통해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까지 가야 합니다. 이 루트는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루트이기 때문에 이 태국까지 가야 난민주의를 인정받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복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년 동안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탈북하기 위해서 지금 휴전선에서 저기 위에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는 지역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무 중인 군인이 통행증 하나 없이 자기가 지금 휴가증도 없이 고향에 있는 뭐 양강도나 또는 두만강 지역에 있는 함경도까지 그냥 간다? 불가능한 거죠. 그럼 결국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휴전선을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감시와 통제도 있지만 영화 속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뢰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 휴전선 근방에 지뢰를 매설을 해놨고 특히 탈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2중 3중의 철조망과 또 장벽을 세웠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 북한 군인들을 동원해서 장벽까지 새롭게 세우고 있다는 게 우리 군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영화에서도 계속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 바로 이 지뢰입니다. 이 지뢰밭을 그냥 해치고 어떻게 해야 탈주를 할 수 있을까가 영화 전반에 흐르는 내용인데 바로 휴전선 인근에서 탈주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가장 어려운 게 지뢰밭을 통과하는 거고 또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 배를 타고 목선을 타고 넘어오는 가족들이나 군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해안에서 헤엄을 쳐서 건너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라는 거죠. 대부분의 탈북은 다 압록강, 두만강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10년 복무하는 동안 정말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휴전선을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북한 군인이 남한에 너무 가고 싶어서 숱한 방법을 다 모색하고 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에도 남한에 가고 싶어서 고민하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을 이 남한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오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한국에 있는 지역들의 지뢰를 우리가 뭐 없앨 수도 없는 사실 노릇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군사적으로도 또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다고 뭐 저도 딱히 마땅한 방법과 대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북한 군인들이 휴전선 인근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영화 장면 중에 보면 장면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네, 뭐 영화 장면 중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거의 지뢰밭을 다 뚫고 와서 주인공이 그 전화기를 듭니다. 이 전화기가 저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은 서해안에 있는 섬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이 휴전선 인근에는 다 장벽이 세워져 있고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 군인이 기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벽과 철조망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인종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놨죠. 북한말로 이제 부름종이라고 써놨는데 영화에서도 그 마지막 장면에서 쫓기면서도 나는 지금 기순을 희망한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기가 고장나 있어요. 전 그 장면에서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촬영한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뭐 과연 쓸모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최소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라도 북한군의 추격을 피해서 좀 숨을 수 있는 공간들 또는 뭐 한국군과 직접적으로 빨리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놔서 이런 북한 군인들 오고 싶어하는 이 군인들의 이 탈북을 기순을 좀 안전하게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군이 확인한 TOD 장비를 확인해 보면요, 북한 군이 인근 휴전선 인근 지역에 나와서 계속 그 콘크리트 장벽과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뢰를 매설한다라는 거는요, 공격적인 행태가 아니고 방어적인 수세적인 행태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먼저 북침을 할 이유는 저는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도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거기다가 지금 지뢰를 매설하고 장벽을 세울까? 두 가지 이유겠죠. 바로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탈북을 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지난 1월 15일 날 김정은이 시정 연설을 했죠. 남한과 이제 개별 국가다. 남한과는 적대 국가다. 제1의 주적으로 간주해라. 그리고 완전한 두 개 조선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경의 개념으로 여기다 장벽을 완전히 높여 쌓아서 이제는 한국과 완전히 별개로 가겠다. 이런 의도로 장벽이 쌓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장벽을 쌓는 과정에서 많은 북한 군인들이 지뢰 사고로 사망을 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군 당국이 이걸 확인해 줬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지금 북한 군인들이 계속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이 장벽을 세우는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정말 말 그대로 북한 군인들 휴전선 인근에 복무하는 북한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조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죠. 장벽을 높이 쌓아놔서 이게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개별 국가다. 그런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우리가 조금 더 북한의 상황들을 지켜본다면 앞으로 대량 탈북이 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 내부가 혼란스러우면 베를린 장벽이 한꺼번에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쏟아서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장벽을 높이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죠. 네, 사실 북한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바로 중국이 취해주면 됩니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이 시위를 하거나 저항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중국이 이렇게 발표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중국으로 넘어오는 모든 북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송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국가로 보내겠다. 이렇게만 한마디 해주면 북중 국경은 순식간에 허물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중국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자연 경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옆에 북한 쪽에서 이중 삼중의 철책 그리고 중국 쪽에서 또 철책을 세워놨습니다. 이거를 넘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금 많은 탈북민들이 이쪽을 해서 넘어온다라는 거는 개인이 혼자 길을 여는 게 아니고 브로커를 통해서 열려 있다라는 거죠. 이 브로커는 북한의 국경수비대와 중국 공안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철조망을 쏴도 지금 연기가 되는데 김정은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에 이 기존의 북한 쪽의 철조망 말고 2중, 3중으로 철조망을 지금 더 세우고 있고 굳이 여기까지는 장벽을 안 세우는 이유가 일단 철조망 하나만 막아놨는데 여기는 지금 전기 감전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압록강, 두만강이 자연 경계가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그 철조망을 장벽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압록강, 두만강 지역이다 보니까 지형이 굉장히 험합니다. 이게 그냥 자연 요새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 높은 강이 있고 높은 절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장벽을 다시 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은 이미 강으로 경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그 2중, 3중의 철조망을 세우고 있는데 단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앞이 바로 중국의 장백인데 여기가 북한과 중국 사이의 밀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꾸 사람들이 와서 북한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광 상품이 아닌데도 그 중국 사람들도 이 국경에 와서 북한을 보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북한 내부의 모습들이 이제 세상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고 특히 저도 망원 렌즈를 가지고 북한 내부를 촬영을 했고 그걸 가지고 북한의 열악한 실상을 세상에 전했으니까 그걸 못 보기 위해서 또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쪽의 상황들을 못 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장벽을 세우고 있는데 그거는 뭐 콘크리트 대전차 장벽이 아니라 그냥 시야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벽을 세우고 있는 정도는 있지만 휴전선에 세우는 대전차 장벽이나 뭐 콘크리트 장벽과는 좀 다른 장벽인 거죠. 북한이 이렇게 계속 통제만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체제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림의 주인공이 바로 북한 주민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지금 이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민주주의까지서 그걸 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 내부에서 아직까지 여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이 생각과 행동을 의식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지금 통제하고 있고 또 국경 지역에 이렇게 장벽을 세우고 뭐 심지어는 지뢰까지 매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역효과를 낼 것이다. 특히 이제 앞으로 북한과 중국이 기존에 했던 밀수라든지 또는 국경이 열리게 되면 그동안 본물처럼 갇혀 있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그럭저럭 살아왔던 것이 중국과의 밀수를 통해서 그럭저럭 살아온 건데 코로나19 기간 중에 지금 이게 완전히 막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중국과 북한이 이걸 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열리게 되면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북한 당국이 계속 옥죄면 이러한 내부의 불만들이나 북한 주민들의 그 살기 위한 몸부림이 반드시 저는 터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지금처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끊임없이 그냥 통제하고 단속하고 이것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북한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저는 북한 주민들의 그 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북한 주민들을 더 깨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서해안에서의 포사기 훈련 9.19 군사합의 이후에 우리 군이 시행한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서해안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특히 연평도 병영도에서 포사격을 할 때는 남쪽 방향으로 쏘게 됩니다. 지난번 연평도 포격전이 났을 때 북한 당국이 한국에서 이 군사훈련을 포사격을 트집을 잡았었는데 이걸 명분으로 삼고 명분으로 삼고 트집을 잡았는데 그때 방향도 분명히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우리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당국이 북한군이 한국의 군사격의 훈련을 명분 삼아서 도발을 했다라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9.19 공동합의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됐는데 왜 했습니까? 북한이 오물풍선을 군부가 보냈고 그걸 국제법적으로 위반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 당국이 이걸 무슨 구실 삼아서 어떤 도발의 명분을 삼는다면 그건 명백하게 북한이 잘못한 거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 이번에 이 훈련 특히나 9.19 군사합의의 위반은 북한이 이미 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제가 뭐 정부를 두둔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강경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강대강이 간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을 조금만 뒤돌아보면요. 2019년 이후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하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그런 욕설을 한 때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부터 북한과 남한 간의 관계는 굉장히 강대강 구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 북한이 이렇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북한은 노딜, 베트남 노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한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 문재인에 대해서 욕설까지 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다 폭발시켰죠. 그 이후에 지금 어땠습니까? 매번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동해상, 서해상으로 미사일 쏘고 있죠. 뭐 다탄도 미사일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얼마 전에도 자차차하고 있죠. 특히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있죠. 9.19 군사합의를 어긴 것은 북한입니다. 이미 어겼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정상적인 지금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야 한국이 9.19 군사협의도 뭐 안 지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호전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거는 정말 애국심의 결여가 되는 표현들이고 저는 이런 표현들이 한국의 어떤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시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게 불가능하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아가는데 어떻게 시위가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지하 조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저는 그게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북한을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힘이 키워져 있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깨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새조선이라는 해외 단체가 북한 내부에서 이 김일성의 혁명사역지에다가 먹물을 뿌리는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게 정말 과연 사실일까 또는 이 영상이 조작된 건 아닐까라고 봤는데 이 혁명사역지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다가 먹물을 뿌린 거죠. 이 혁명사역지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물론 북한 지역 전역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가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곳 뭐 이런 혁명사역지에는 반드시 이 사역지를 세워놓는데 예를 들면 뭐 김씨 일가 특히 김일성이 뭐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간 그 지점에 혁명사역지를 세웁니다. 근데 지금 이 혁명사역지에다가 먹물을 뿌렸다는 거잖아요. 이 혁명사역지에다가 먹물을 뿌렸다는 거는 잡히면 거의 사형입니다. 이건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근데 이걸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 내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그 사전 교육하기 위해서 배포된 영상에 보면은 민주정당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의 평양의 한 중학교 교사가 민주정당을 세워서 이거를 지금 처벌하는 영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용으로 내보내고 있는 장면이 유출이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북한을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꿈틀거림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니까요. 결국 우리가 북한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그냥 추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북한 내부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민주정당이 지금 결성이 되고 있고 또 새조선이라는 단체가 혁명사역지에 먹물을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정보를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야 30년 전에도 들었고 또 그 얘기냐라고 얘기하지만 30년 전에는 북한 내부에서 그런 시위를 정말 할 수 없었고 그런 민주정당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고 북한 주민들 다수가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들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장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깨어나고 있는데 생각만 깨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돈이 되는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노래가 담긴 USB나 CD가 하나가 유통이 되면 그냥 재미로 호기심으로도 보지만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어떤 의식이 적절하게 지금 결합이 돼서 북한 주민들을 깨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새로운 세대, 장마당 세대들이 북한 당국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정치 사상적인 변질 세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합됐을 때 더군다나 여기에 경제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군다나 비교 중국가 생겼어요. 예전에 30년 전에는 다 같이 못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고 하지만 지금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계층 간의 계층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겨나고 더 나가서 남한과 비교하게 됐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까? 그게 다 정권 때문이지 않냐? 그런 불만들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지금 북한에 펼쳐지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저는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고위급의 탈북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북한 체제가 잘 굴러간다면 굳이 엘리트들이 탈북을 할까요? 그 안에서 그냥 호의호식 하면 되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 선물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외로부터 대북 제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사치품 수입을 못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들어와서 지금 이 간부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선물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간부들 그거 받아가면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면 돼요. 하지만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북한의 고위급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그냥 뭐 하나의 간부가 어떤 직책을 맡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그 직책을 강등당하거나, 이게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불안정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최고위급, 뭐 최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탈북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하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많은 외교관들, 엘리트들 뭘 봤습니까? 정보를 본 거예요.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쟁의 풍요로움을 보게 된 거고, 자신들의 체제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탈북민들도 양상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20년 전에 탈북한 사람들의 주요 목적은 경제였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북한을 탈북해서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의 탈북의 양상은 아닙니다. 먼저 온 탈북민들이 자신의 가족을 데려오거나,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그 30, 40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탈북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와 있는 고위급의 고위급의 외교관들은 이미 정보를 접했고,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여기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아래로부터의 그 북한 체제에 흔들린 것과 동시에 위로부터도 지금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권력이 공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어디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일부에서 영화 탈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바로 희망이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 희망을 찾아간다. 바로 이렇게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들이 탈북을 하게 되는 것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그 희망이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로 봐야 되겠죠. 고위급 외교관들도 그렇고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은 바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영상을 자유롭게 만들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는 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자유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자유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 굳이 우리가 정의하지 않아도 정말 한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외교관들 자기 마음대로 뭐 호의호식 한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해외 주재 대사관에 살고 있는 해외 이 북한 외교관들 굉장히 공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외화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줘야 되는 할당량이 있는데 그걸 채우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위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탈북의 또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 더 나가서 자신들의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외교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북한 주민들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꽁꽁꽁 묶어놨고, 겨우 밖으로 나왔던 북한 외교관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니까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북한의 어떤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 흔들림을 반드시 주목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뭐 북한 체제가 또 흔들린다, 뭐 앞으로 북한 체제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왜 북한 관련 소식과 정보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고, 지금까지 북한이 그럭저럭 지내왔던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한반도 정세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문제 정말 어렵죠.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북한이라는 것은 분명 상대가 있는 정책이죠. 김정은, 김여정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북한이 아니라 새롭게 뭔가를 변화를 희망하면서 꿈틀대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의 힘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 자유로운 세상에 좀 살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면
이루어지면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40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제 딱 50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또는 뭐 한국에서 가장 이제 진보적인 연령대가 40, 50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50대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지금의 60, 70대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그 폐허 같은 땅을 일구셨고 독일의 강부로 간호사로 베트남 전쟁으로 80년대 중동의 모래바람 건설바람 중동의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외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거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배고픔을 경험해본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건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고 우리 형님 누님 세대들 소위 말하는 지금 586 세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저는 70년대에 태어났고 9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 아래 세대인 거죠. 우리 형님 누님 세대들이 소위 말해서 민주화를 이룬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먹는 문제 해결됐고 인권이 해결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세대예요. 지금 50대, 40대. 특히 제가 50대인데 조국을 위해서 뭘 했냐 그러면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물려받은 겁니다. 바로 분단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들의 산업화 세대, 형님 누님 민주화 세대, 그다음 우리 50대 세대, 40대는 바로 통일 세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0대, 20대, 10대 지금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세대고 거저받은 세대예요. 먹는 문제 해결됐고 인권 자유민주주의 해결됐죠.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공정이잖아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우리는 지금 거저받았는데 그 자유와 권리와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있는 세대거든요. 제가 40, 50대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거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형님, 누님, 아버지, 어머니들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40, 50대에 가장 많아요. 마치 이 대한민국이 잘못 세워진 나라인 것처럼 무슨 재벌가 맨날 재벌개혁 얘기하면서 재벌로부터 무슨 착취를 당하고 노동자가 착취를 당하고 대한민국에 맨날 사고만 있고 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40, 50대에는 우리는 지금 그저 받은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참 감사해요. 제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곳이 강남인데 저는 학교가 부산에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강남에 올라오면 제 입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야, 참 남조선 잘 산다. 나만 잘 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한 가정을 꾸려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말이면은 야외에 나갈 수 있고 어디 가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가장 맛집을 찾고 텔레비전만 틀면 먹방이 나오고 집집마다 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 풍요로움을 누가 줬습니까? 바로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그런 자유 누가 줬습니까? 형님 누님들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통일을 이루어야 될 그런 목적도 있는 그런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50대 40대 이제 분발해서 통일 세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민주적인 이러한 모든 가치들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생통사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통생통사 강동원 TV인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정말 이 유튜브가 계속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 이어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힘이니까요. 꼭 격려와 응원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원 TV입니다. 고맙습니다.